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노동연금 교육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발언들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삭제가 가능하더라. 그동안 삭제가 불가능하다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한 말인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자,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둘러싼 여러 해석도 나오는데 관련 내용들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2월 15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대 개혁 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특히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도 여야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핵심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양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측근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을 피워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다 벌어진 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밥을 달라고 보채는 4살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그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또래들보다 키도 많이 작고 몸무게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명 래퍼 도끼가 세금 3억 원을 내지 않아서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배우 겸 가수인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씨는 해외에서 번 소득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18억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까지 중부 일부 지역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이 3대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 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는데 특히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나 경제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분리 선출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게 지방시대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밝혀 주목됩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는데 다주택자 세금을 덜어주는 게 결국에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부동산 관련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과세 경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부자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집값이 너무 올라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회의에선 보금자리론 가입 조건을 기존 주택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로는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빌라 등 천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건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이 사기범죄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합동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100명과 정식으로 마주 앉아 직접 국정과제를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50여 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정부의 철학이 국민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0대 국정과제를 들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100명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 국민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이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민이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민생 문제와 밀접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성 중범죄 관련 질의에 신당동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선 생계비 지원만이 아닌 마을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고 본래 취지대로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무엇인지 국민이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연대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이 국정과제와 국정 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들과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오늘 뭐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러면 이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제공을 하고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100일 될 때까지 저희가 약 한 92개의 법안을 냈습니다. 말씀 주신 이러한 격차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14명이 발언했고 회의는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 다시 국정과제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 검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윤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모 이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대표와 최 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가까이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파악된 은닉 규모는 260억 원. 이들은 추징 보전이나 압류 같은 수사기관의 조처를 피하기 위해 수익을 수표로 보관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가짜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 800억 원 가량을 동결하고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지난 13일엔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했을 당시 공사 대금 등 현실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운영 자금을 수표로 뽑아놓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측근 수사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의 119 신고 전 홀로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에야 병원에 옮겨진 거로 알려졌는데 이송 당시 큰 출혈은 없었지만 몸엔 상처가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자체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려던 수사는 차분히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최근 조사에서 심경과 관련해 특이 사항을 보이진 않았던 거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 등 필요한 수사를 계획에 따라 차분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병원 치료로 인해 이번 주 대장동 일당 재판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A씨가 유 전 본부장 부탁에 따른 것이었고 초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은 국정원에서 첩보 삭제가 가능한지 처음 알게 됐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언뜻 태도가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7월 국정원이 자신을 서해 피격 관련 첩보 삭제 혐의로 고발하자 그런 바보짓을 왜 하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첩보를 지워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5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중대한 사항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메인 서버에 다 남는다.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박 전 원장은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SNS에 정제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인 서버라고 알려진 것 말고 첩보 보고서를 운용하는 별도의 시스템 관련 서버에선 자료 회수나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라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삭제로도 보안 조치로도 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전히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도 검찰에서 자신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안 유지는 국정원 업무의 생명이라며 입에 달고 하는 당연한 말이라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이 달라질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원장이 단순히 보안 유지를 강조한 걸 실무진이 첩보 삭제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두곤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할지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껏 국방부, 해경 등 핵심 기관의 수장들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실장이 이미 기소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종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요양급여를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개설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게 했습니다. 어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검찰은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한 끝에 최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23억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사 이름만 오르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습니다.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온 사건은 최종 무죄로 확정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죄로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아니면 설령 피고인 주장이 석연치 않아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를 편집해 허위의 공소사실을 만들었다며 고발을 남발한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와 별도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가량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내년 1월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고 또 다른 간부는 아예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수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전후 미흡한 대처로 많은 희생자를 낳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일주일 만인 지난달 5일 자신이 쓰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갑자기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상태에서 첫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하나 전에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게 아이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이 돼서야 겨우 알려줬습니다. 박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화장실 변기에 실수로 빠뜨렸다며 마찬가지로 참사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특수본은 구청장과 핵심 간부들이 참사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를 일부러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만을 반복하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참사 발생 50분 뒤인 밤 11시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직후에 도착한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하는 과정을 직접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태원 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류미진 총경에 대해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직무유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이처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수본 수사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수사가 1차 책임자에 머물러 있고 윗선으론 가지도 못하면서 수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른바 막말 파문에 휩싸인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경남 창원에서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고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제2의 세월호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른바 막말 논란의 중심이 된 창원시 김민아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 다름 아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입니다. 생때 갔던 자식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발작 고침한 것도 없었습니다. 나라에 위로금도 달라는 소리도 안 했었습니다. 장유도 달라는 소리도 안 했었습니다. 이 아픈 가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데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도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내 자식이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국민 여러분 악플 달고 댓글 달고 그 아픈 사람들 가슴에 목 박으실 수 있으세요? 앞서 김민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사과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해 발언을 이어갔고 유족들은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자기는 자식이 키우는 부모가 아닌가요? 제가 부모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여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 7명에게 공문을 보내 공식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이 조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빠르게 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발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을 안치한 시민 분향소엔 유가족과 추모객들의 절절한 애도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내일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화꽃송이처럼 하얀 눈이 이태원에 내립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지만 시민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희생당한 거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해놓은 게 가슴이 무지하게 아프네요. 희생자 영정에 직접 꽃을 바치고 싶은 마음에 먼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시민도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의 미안한 마음을 담아 플래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이 저 부모님들이 이 한파에 내모르라 난 거 아닙니까? 따뜻한 곳에서 좀 더 그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향소를 처음 찾은 유가족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듯한 딸의 영정 앞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추위에 싸늘해진 사진을 쓰다듬어봐도 딸에게 온기를 전할 길은 이제 없습니다. 녹사평역에서 지하철 나오면서 벌써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희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 부모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유가족 측은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진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나라 법이 너무 약한가 봐요. 2차 가해는 그것도 간접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49일째를 맞아 참사 현장 인근에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기리며 추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전셋값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이 0.64% 하락해 2012년 5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각각 0.65%와 0.79% 떨어져 지난주 0.59%와 0.74%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0.83% 하락해 지난주 0.73%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한 달 만에 0.36%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한 달 전보다 0.36%포인트 높은 4.3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한 뒤 가장 높은 수치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른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를 따져 올라가면 지난 9월에 있었던 강원도지사 기자회견이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출자 기업인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는데 두 달 보름여 만에 이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8일 강원도 기자회견. 김진태 강원지사는 출자 기업인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조성 지원을 위해 끌어쓰고 강원도가 보증을 선 금융권 부채 2,050억 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경영이 너무 악화되고 좀 부실하게 돼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강원도가 고스란히 그 보증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 자체가 돈을 갚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시장은 이를 사실상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채권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고 전국 지자체 대출 금리도 대폭 뛰었습니다. 정치권 책임 공방까지 더해지며 시장 반응에 놀란 강원도는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고 기금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보증부채 2,050억 원을 부랴부랴 갚은 겁니다. 강원도는 이 과정에서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와 경영 정상화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자산 매각을 놓고 강원도와 갈등을 빚은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는 주총을 통해 새로 선임했습니다. 그러자 강원도는 이번 레고랜드 사태 직접적인 원인인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강원도는 GJC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한 9월 28일 이후 여러 상황과 여건이 바뀐 데 따른 결정입니다. 두 달 넘게 시장을 달궜던 레고랜드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
하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이 악화한 국내 기업과 금융 채권 시장에 미친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완입니다. 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징계가 취소되면서 연임할 수 있게 됐지만 라인펀드로 또 징계를 받은 데다 관치금융 논란이 일 정도로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모양새여서 연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는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손 회장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인펀드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DLF 사태처럼 법원의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줄줄이 무산됐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최근 NH농협금융 회장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고 사면임이 예상됐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과정 등에서 관치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공석인 BNK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두고도 낙하산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내년 1월 초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후임으로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낙하산을 내리꽂으려고 계속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나무인 정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정기 이사회에서 연임 관련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파 속의 수도권에는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죠. 순식간에 하얀 겨울 왕국으로 변한 도심 모습에 잠시 설레기도 했지만 밤사이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우려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굵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며 도심은 순식간에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빌딩과 거리, 나무 위에 어느새 눈이 수북이 쌓였고 시민들이 지나는 자리마다 하얀 발자국이 남겨집니다. 하얗게 변한 눈 세상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담고 눈오리도 만들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즐깁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으로 5cm 안팎의 많은 눈이 집중됐습니다. 서해상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구름은 밤사이 내륙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남하해 주로 경기 남부와 충청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산 간에 최고 8cm,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도 최고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예상돼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6일도 전국 대부분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밑돌겠고 또한 최근 내린 눈이 얼어 도로 결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서울시는 눈이 많이 내려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은 평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아침 7시에서 9시 반까지로 늘립니다. 시는 도로 결빙으로 도로가 통제될 경우 무악재와 미아리 고개 등 상습 통제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우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쯤 1호선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고장나 현재까지 선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이 갇히고 뒤따라오던 열차가 진입하지 못해 1호선 상하행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고장난 열차를 견인할 때까지 한동안 열차 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를 견인하는 대로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밥을 달라고 보채는 4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딸은 그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이전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20대 A씨가 딸을 안고 들어옵니다. 아이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의료진이 확인했더니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몸에서 오래된 멍과 새로 생긴 폭행 흔적 등이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밥을 달라고 보채자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6시인데 쓰러진 아이는 그대로 방치됐다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본 A씨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3시간 반이 지난 뒤입니다. 숨진 아이는 4살인데 키는 2살 평균 수준, 몸무게는 또래 절반밖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부검해서 정확한 사행 규명하고 추가적인 학대 정황하고 그거는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기 파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단체로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일부는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앞을 경찰차와 구급차가 분주 요구합니다. 오후 4시 50분쯤 경기 파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용 건물에서 콘크리트 양생, 즉 콘크리트를 굳히는 일을 하던 작업자들입니다. 추위 속 콘크리트를 제시간 안에 굳히기 위해 건물 위로는 비닐을 덮고 실내에서는 종일 석탄을 피워둔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갈탄 됐다고. 콘크리트 가지고 얼지 말라고. 저렴하지만 탄소 함유량이 낮아 중독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종류의 석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누적되면서 결국 실내 작업자들은 중독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증세를 호소한 작업자만 20명 이상.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작업자 2명은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면서 중상자들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3명이 중상자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상태는 의식저하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보통 충전 중이거나 사고 등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체 하부에서 붉은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관이 급하게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주차된 GM 볼트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아침 9시쯤. 차 앞쪽에 밑에 부분 이제 배터리 쪽에서 불이 났던 것 같긴 한데 냄새 자체가 약간 좀 전기가 타는 냄새였고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전날 충전한 뒤 주차장으로 옮겨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GM은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 결함 시정 조치, 이른바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도 지난해 말 배터리 교체를 받으러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지만 배터리가 없어 교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배터리 교체는 지금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 간단한 조치를 해줬는데 그 조치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배터리 교체하라고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조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배터리가 없다. 전기차 화재는 보통 충전 중이거나 사고 등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리콜 중에 발생한 화재의 경우 제작사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리콜 도중에 발생을 하면은 일반적인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례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작사가 나서지 않을까. 소방당국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물 22톤을 뿌려 2시간 만에 겨우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배터리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GM 측도 이번 화재에 대해 차량기술 분석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유명 래퍼 도끼가 세금 3억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씨는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본명이 이준경인 래퍼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하다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천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739억 원을 내지 않았는데 체납액 상위 10위 내에 불법 도박장 사업주 4명이 포함됐습니다. 체납자 중 개인은 4,423명, 법인은 2,517개로 총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배우 겸 가수인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씨는 세금 18억 5,500만 원을 포탈해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 해외 금융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곳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쾌거 뒤에는 등번호 없는 예비 멤버 오현규도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한 오현규를 위해서 선수 26명이 사비로 포상금을 마련했고 대한축구협회도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손흥민이 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발탁된 예비 멤버 오현규. 훈련 파트너로 때로는 지원 스태프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저희 최종 명단에 들진 않았지만 현규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월드컵에 같이 한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운 카타르 월드컵. 하지만 단체 사진을 찍던 순간 등번호 없는 유니폼은 속상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있는 순간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닌가 같아요. 제가 그 순간을 통해서 다음 월드컵에는 꼭 등번호를 달고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골키퍼 조현우를 포함한 동료들은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사실 현우 형도 이번 대회에서는 출전을 하지 못하셨고 본인도 힘드실 텐데 저를 오히려 더 밝게 대해주시고 더 그냥 이 대회를 함께 즐기자. 대표팀 선수들은 오현규를 위해 사비로 포상금을 모았고 축구협회도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형들이 또 이제 챙겨주시더라고요. 형들의 사비로 고생했다고 챙겨주시더라고요. 등번호 없이 첫 월드컵을 마친 오형규는 4년 뒤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4년 뒤에는 꼭 대한민국 국민들께 꼭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겠다. 또 이제 저한테는 또 다른 꿈이 생긴 것 같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 뉴스 끝 무렵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키맨이죠.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로 전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뭐 언론 보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생명의 위험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엇갈리는 게 하나는 김만배 씨가 변호사를 불렀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근데 변호사는 오히려 내가 김만배 씨를 찾아갔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됐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119를 본인이 불렀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어쨌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놓고 사실은 이제 뭐 정치적 해석 등등이 이제 분분합니다. 일단 김만배 씨를 아는 상황이나 지금까지 김만배 씨가 해왔던 어떤 지금까지 태도들을 봤을 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어떤 뭐 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것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거가 이제 지금 이 행위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런 검찰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가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썰 하나. 또 하나는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너무 검찰의 압박이 세서 내가 좀 괴롭다. 그래서 이게 진술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는 걸로 뭐 해석이 되는 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이 검찰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냐 이런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하루 동안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20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자, 김만배 씨 최근에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심경도 밝혔다고 전해지는데 자, 검사 출신이죠. 조응천 의원은 김 씨가 자해를 시도한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뭐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럼 어떡할래? 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조응천 의원이 보기에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좀 돈 문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어떤 최근 측근들에 대한 수사의 압박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으스스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목숨을 잃은 분이 관련자들이 사망한 게 벌써 4명이지 않습니까? 한 분이야 뭐 지병이 있으니까 지병으로 숨진 거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3분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다 관련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다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게 자살이냐 아니면 자살을 당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요. 근데 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시간 뒤에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 10시에 실려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만약에 정말로 뭐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상처라면 그 자상이 그 출혈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났을 텐데 20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면서 있었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뭐 그게 중환자실 갈 정도인가? 예. 뭐 어느 정도 변호인 말로는 늦게 발견했으면 위험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변호인은 20시간이면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 자해를 하려고 뭐 여러 군데를 뭐 자해를 하려고 했다는데 그 20시간 지날 때까지 있었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세간에서는 그 본인이 정말 자해한 거 맞아?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제 세간에 떠도는 네, 그렇죠. 뭐 얘기라는 그거는 뭐 거죠? 저는 예. 뭐 네. 지금까지 그건 아마 의사분들이 보면 알아요. 의사분들이 뭐 주저흔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외부에서 뭐 자극을 한 건지는 보면 알 텐데 네. 분명히 뭐 지금 나온 대로 한 20시간 동안 김만배 씨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다. 예. 만약에 그게 스스로 한 자해가 맞다면 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그런 뉘앙스를 느끼고서 왔는지는 뭐 아직 아까 김준일 대표 말씀한 대로 이게 부정확합니다만 한 뭐 좀 그 제일 많은 생각은 뭐였을까 하면 역시 내 돈 어떻게 지킬까 네. 그거였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가 돈을 은닉해 놨다고 하는 분들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고 예. 그다음에 압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기 돈이 정말 나 이제 완전히 다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압박감이 컸을 것이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셨는데 지금 대장동 수익 은닉을 도와준 혐의로 3명이 체포된 상태고요. 260억 원 가량이 은닉된 것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 그리고 또 한 명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냈던 최모 씨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뭐 쌍방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사회에서 알고 지낸 후배였다라는데 네. 굉장히 이제 가깝게 대여금 자체가 뭐 이제 화천대유나 이런 데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기업 다른 데 인수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고 네. 거기에 또 과거에 쌍방울의 그 기업 인수를 담당했던 임원이 거기에서 또 역할을 네.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화천대유 돈을 조금 이제 그 기업 인수 자금으로 쓰면서 이거를 뭐 더 불리거나 아니면 돈 세탁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 조금 이 최 씨, 그 쌍방울 전 부회장인 최 씨가 이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저 조력자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예. 거예요. 사실 저 최 씨가 지금 뭐 화면에도 이제 뭐 나오겠지만은 그 오토바이맨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오토바이맨으로 처음 나왔던 게 지난해 10월이었거든요. 지난해 10월. 예, 지난해 예. 10월에 김만배 씨가 처음에 가석방 낼 때 그때 오토바이를 헬멧을 쓰고 나와가지고 저 누구냐라고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지난 10월이요? 지난해요. 10월. 지난해. 예. 예. 최근에도 김만배 씨 있는 곳마다 지금 나타나서 그리고 공판 할 때마다 와가지고 예. 기록하고 휠체어 타고 나타나고 뭐 예. 이렇게 해서 최근엔 더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검찰이 이 최 씨의 정체를 몰랐을까요, 그동안? 김만배 씨는 지금 1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구속이 돼서 1년 동안 감옥에 gat혀 있었는데 이 최 씨에 대해서 이 정도로 중요한 혐의가 있으면은 진작에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구속을 안 하고 뭐 이한성 대표 지금 뭐 여기 화천대유 공동대표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중한 혐의가 있었으면 구속을 진작에 시켜가지고 수사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이제 세간의 어떤 뭐 관측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서 여러 이제 진술들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남욱 씨는 이 김만배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김만배가 그러면 내가 얘기했다라고 해야지 이게 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소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가 진술 없습니다. 남욱 씨하고 안 맞고 지금 사사건건 재판적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 사람들을 잡아넣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면 검찰이 굉장히 무능한 거고요. 이제서야 이제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김만배를 압박하려는 건데, 이게 제가 그러면 만약에 김만배가 협조적으로 처음부터 나왔으면은 이 사람들 안 잡아 넣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검찰이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죠. 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럼 잡아 넣었어야죠. 지금 이제 와가지고 네. 압박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검찰 수사가 알겠습니다. 상당히 문제 있다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준일 대표님의 추론이시고 검찰이 이 존재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범죄 중대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도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조력자들을 통해서 김만배 씨를 어떤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사가 시작된 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증거가 없는 사람을 뭐 예를 들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막 친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리도 없거니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무슨 검찰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영장을 칠 만한 사유가 증거가 확보되고 사유가 있으니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검찰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김만배를 수사하면서 그냥 놔뒀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그림이 지금 이제 세 사람만 나와 있는데 이 전체 그림을 보면요 정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사실은 이해찬 지금 대표는 전 고문은 안 나와 있지만 이재명 지금 의원의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큰 후견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해찬 전 고문 전 대표시죠. 그리고 이분의 그 보좌관이었던 분이 이화영 씨예요. 예. 그리고 이분의 보좌관이 또 이한성 이한성 씨. 씨고요. 예. 그런데 이화영 씨는 쌍방울과 관련돼서 대북송금과 관계돼 있죠. 예. 그 보좌관이 이한성 씨는 화천대유 대표로 돼 있어서 김만배 씨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네. 김만배 씨는 또 최우향이라는 20년직이라는 그 쌍방울의 부회장과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쌍방울의 부회장은 또 도피한 김성태 네. 씨와 관계가 있고 쌍방울의 회장. 대장동 쌍방울 일 관련 인물들의 공통분모가 좀 많다. 그렇죠. 김성태 씨는 예. 또 그 뭐 아시다시피 변호사 비대납으로 그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그림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아직 이제 여러 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빠진 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도피해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들어오면 전체의 그림이 다 맞춰지고 네. 저는 혹시 이게 지금의 드러난 만약에 이게 일반 다른 사건이었다면 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반 사건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맞춰져 가고 있다. 이런 맞춰져 가고 있다. 예,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입니다. 계속 보고 계신 저 헬멧남에 대한 관심도 큰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라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 굉장히 김만배 씨와 인연도 오래됐지만 이력도 독특하더라고요. 예, 뭐 소위 말하는 뭐 조폭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호남 지역에서 뭐 그런 건달 생활을 하다가 뭐 연합 새마을파 수도권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뭐 룸사롱을 관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이후 2005년에 범죄단체 구성으로 3년 6개월형을 받았고 이거를 이제 그 뭐 판결문을 보고 이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그 영어를 조금 그 건달들 중에서는 좀 유창하게 해가지고 김성태 회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도움을 받았는데 외국어 인재 예. 그 업계에서는 네. 그런데 실제는 뭐 생활 영어 수준이다 뭐 이런 뭐 얘기까지 뭐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균관 부관장도 지냈더라고요. 예, 성균관 부관장.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김만배 씨, 이한성 씨, 뭐 이성문 씨 뭐 등등해서 대부분이 성균관대 인맥들이고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김만배 씨가 아마 성균관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성균관 부관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회비라고 해야 되나요? 기부금 같은 걸 많이 내면은 조금 재계 인사나 사회 명망가들이 뭐 앉는 자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관장은 아니고 부관장이니까요. 부관장은? 그런데 이제 쌍방울 부회장까지 이제 타이틀을 달고 돈까지 어느 정도 낸 걸로 추정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제서야 알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인물이 이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네. 오래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김만배 씨가 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은 범죄 스릴러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런 시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특검을 다시 얘기를 꺼내 들었거든요. 아니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자해를 했다는 말은 그냥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강압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은닉해놨던 그 재산이 발견되어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맡겨놨던 사람들이 이제 사법 처리를 당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강압이라면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범죄자들에 대해서 범죄 그 수익으로 은닉해놓은 돈을 찾지 말아야지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냥 놔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논리가 구성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 특검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를 하다 말고 이걸 다 그만두고서 이게 점점 검찰 수사가 우리 당대표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다. 점점 우리 주변으로 이게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그러면 이거 그만두고 특검 임명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너무 정치적인 것이고 그거를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거 다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 일반 국민들도 수사를 받다가 본인이 이렇게 불리해지면 그러면 이거 특검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이거는 민주당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권력의 횡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김만배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 진술이 바뀔지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약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 발언도 주목이 되는데요. 그동안 자료 삭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자신의 기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 박지원 전 원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인가 뭐. 그래서 나는 삭제 지시를 몰랐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습니다. 네, 삭제 지시는 몰랐다 이건 같은데 자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박지원 원장 잠깐 스치듯이 이제 만나고 인사도 드렸는데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남 얘기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셨잖아요. 본인이 물론 이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는 본인이 원장을 그만두시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원장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남 얘기처럼 말씀하셔서 좀 이상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를테면은 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은 메인 서버에서는 삭제가 되는데 그거 말고 별도의 데이터 저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원본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IT 전문가가 아니면 헷갈릴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신뢰라고 할까요? 너무 그때 처음에 절대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너무 강하게 메인 서버에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운용하는 서버에서는 삭제가 되지만은 또 원본은 또 데이터 저장소 아니면 데이터 서버 뭐 이런 데 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저도
이게 IT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들으면서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예.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검찰이 시연을 통해서 보여줬고 본인이 이제 박 전 원장이 약간 납득을 했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법정에 가서 좀 뭔가를 다퉈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시를 네. 했는지 여부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굉장히 친절하고 조사 방법도 매우 선진화됐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는데 어쨌든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뭐 지시가 있어서 삭제가 됐다고 하면은 이 박지원 전 원장이 패싱당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그 본인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 들어갔다 나와서. 근데 상식적으로요. 전직 국정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현직에 자기 부하들이 쭉 깔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삭제되고 안 되고를 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송에 계속 나오셔갖고 이게 삭제가 안 되는 건데 삭제가 된다고 하면서 된다고 발표를 했다고 검찰을 마치 무슨 뭐 완전히 엉터리 집단으로 몰아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들어가서는 나와 보니까 이게 사실 삭제가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만약에 그게 내가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 정도 직위에 있는 분이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국정원장을 한 분이 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 나와서 무슨 검찰이 친절했느냐 뭐냐 그런 소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건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예. 검찰이 친절하니까 이제 검찰이 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앞으로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말을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보안을 강조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보안 유지 지침을 이렇게 내렸는데 이거를 삭제해라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안 유지라는 말을 그러면은 이거를 삭제의 의미로 보안 유지를 해라 이렇게 말한 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에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사실은 일상생활이 다 보안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보안 유지해라 이게 이제 아주 일상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안 했지만은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이 기후를 판단해서 일부 64개 정보를 이제 삭제를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은 실무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교류했을 가능성 예를 들면은 그게 대통령실인가 당시에는 청와대에 예. 안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했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 정말로 처벌을 받을 일인가에 대해서는 예.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서욱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은 밈스 군사정보체계에서 이거를 보안을 유지를 한 이유가 이게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거기서 정보를 하고 그 군의 이제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 정보가 유통되고 이런 판단은 당시에 그냥 정보 라인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제 다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보고 이런 예. 것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 검찰 수사로 다 넘기면서 오히려 모든 거를 이제 검찰의 뜻대로 되게 조금 모든 거를 판단하게 하는 건 이런 정치권이 오히려 조금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이 나를 두목으로 부르는 게 굉장히 두렵다. 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지 아니면 서훈 전 실장 선에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예.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증거 없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감나라 예. 대추나라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별로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메인 서버에 남기 때문에 절대로 삭제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게 삭제로 볼 수도 있고 보안 조치로 볼 수도 있다 또 말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그 국정원에서 아니 원장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알아서 그런 것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우자 이렇게 됐다라면은 그게 가능한 조직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저렇게 박지원 원장을 소환해서 조사까지 하는 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은 원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진술이 나왔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소환을 하지.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소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원장께서 저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은 들어가서 보니까 이 검찰이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내 주장을 깰 수 있는 상당한 증거와 진술들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는 그건 법리를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저렇게 대국민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착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방송사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는데요.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업무입니다. 이게 저희로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만큼 여당은 또 정부는 당연히 이에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이게 국회의장 중재안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걸 오늘 받았는데요. 자, 국민의힘 입장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용 여부는 일단 보류를 했고요. 나머지 협상을 이제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보류라면 그러면 나머지 협상들은 어떤 것들을 해서 어떤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듣기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 관련된 예산들을 이렇게 야당에서는 그것은 결사적으로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돌이 있는 거고 법인세 부분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세까지 2.5%까지 합치면 약 27.5%다. 그래서 이게 OECD 평균인 21%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대만의 20%,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법인세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해와야 되는, IT 기업들도 유치를 해와야 되고 국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법인세로는 이게 어렵다. 외국 기업 유치도 어렵고 더구나 이제 경제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불황으로 접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쨌든 세금을 좀 줄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세금을 더 걷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전문가인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22%로 하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를 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셨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1%만 낮추는 걸로 해서 가자. 25%, 24%로 가자라는 건데 저게 이제 저는 뭐 원내 대표단이나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겠죠. 하지만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이게 퍼센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에서부터 좀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끌어들이려면 1%포인트 인하는
너무 적다. 그건 국민의힘 뭐 너무 의원들은 약하지 않은가 약하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계신 건데 네. 어쨌든 예산안은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네. 지금 보면 경찰국 신설 예산이라든가 뭐 법무부 예산 이렇게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안에서 조금 조정이 되면 좀 국민의힘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1%포인트는 일단 보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는 예산안을 안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준일 대표님? 일단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반박을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에서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법인세를 내리면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내리고 그랬는데 제가 김종혁 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외국 기업 법인세 내려서 들어온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1% 금리 갈아타듯이 여기가 더 낮으니까 여기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장 상황 뭐 이런 거 여기에 어떤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가 더 낮추면은 뭐 갑자기 외국 기업이 막 때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요. 그런 거는 이제 사례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지금 뭐 25에서 24가 되든 25에서 22가 되든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준예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다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고 지금 중재안도 결국 안 받겠다라는 건 현재까지는 아직 민주당은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놓고 지금 부모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가짜고 엄마고 진짜고 칼로 베서 그냥 잘라라 이렇게 지금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누가 진짜 여당이고 야당인지 모르겠고 책임 있는 좀 자세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 예.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낙수 효과, 분수 효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상천외한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법인세를 낮추고 그다음에 경제가 잘 되면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구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방세를 포함해서 법인세가 매우 높다라는 것들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2%에서 25%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것이 과연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었는지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어쨌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된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를 맞춰가는 것들이 그게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 협상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 영빈관에서 2시간 반 동안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열렸습니다.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나왔던 주요 발언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면 일단 가장 강조했던 것이 3대 개혁, 교육, 노동 그리고 연금이죠. 예. 교육, 보험, 연금. 이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다주택자 중과세를 경감하겠다. 이게 경감을 해야 결국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약 청정국 우리 옛말이다. 이거 국가가 단속 안 했다는 거라서 이거 단속 철저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끈 발언들인데요.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 저는 이제 도어 스태핑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저런 식의 대화를 계속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어 스태핑은 출근을 하면서 그냥 서 있는 기자들에게 뭐 몇 분, 2, 3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질문에 그냥 한두 마디씩 대답하고 가는 건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냥 굉장히 가십성 기사로 해서 하루 종일 그걸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해서 시사 패널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들고 이런 형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이렇게 국민과 소통을 하려면 저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자주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과 대화를 하든 아니면 저런 패널들을 뽑아서 하든 저런 방식의 대화가 오히려 국민 소통,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책,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저는 노동개혁이라든가
지금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해야 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야당도 다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저항이 맹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면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무원 연금 개혁, 그 정말 제대로 된 연금 개혁도 아니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총선에서 대패했다는 소리 많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인기가 없어도 하겠다고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관저에 갔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의 지지가 나와도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의 지지가 나오더라도 예, 내가 뭐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거 대통령이 뭐 본인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 예. 그걸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자, 김준일 대표님, 오늘 예. 같은 방식의 국민과의 소통, 뭐 좋았던 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예. 뭐라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저는 근데 이제 아쉬운 점,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니까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대통령이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제가 딱 다 봤거든요. 하나는 이제 정보형, 뭐 담보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이제 읍소형 이런 것 좀 해결해 달라, 하나는 대안 요구형, 뭐 전문가들이 와서.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답변을 하시는데 다 두루뭉술한 얘기만, 원론적인 얘기만 앞에서 15분 동안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막 TMI라고 하죠. 그 마약 얘기하니까 내가 검사시 나 때는 검사 시절에 1과, 2과, 3과, 4과에 무슨 다 마약을 했네 안 했네, 그거를 국민들이 왜 알아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필요하면 제일 마지막에 잠깐 하고 네. 조금 장관들이나 실무자들이 답변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 예. 예, 두 번째는 전문가들하고도 하시라. 이거 국민들하고도 하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질문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네. 수준이나. 그리고 세 번째는 범위를 좁혀서 여러 번 하시라. 그렇게 하면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말을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의 발언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전문가들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분야를 좀 쪼개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보완할 점에 대한 조언도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좀 짧게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전당대회 경선 룰 조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의지를 직접 밝혔는데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20대, 30대, 40대 당원은 전체의 약 33%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같은 연령층의 비율이 약 41%인 점을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는 유리한 당원 구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된다. 젊은 층 당원이 지금 늘어서 국민 전체 인구 대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고, 그리고 오늘 또 초재선 의원들이 당신 100%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초재선 의원 비율이 국민의힘에서 73%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신 100%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나요? 무게를 기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사실은 아닙니까? 이제 예. 그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어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예산이 끝난 다음에 하자, 예산 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자 했는데 오늘 아침은 야,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게 9일쯤이면 아무리 늦어도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여태까지 안 끝나고 있으니 우리가 3월 임기 끝나는 게 3월 12일이거든요. 3월 12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역산을 해보면 우리가 올해 말까지는 대충 이거 틀을 만들어내야 된다. 언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끝나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3월 12일까지 못하겠다. 네. 그러니 다음 주부터는 아주 박차를 가해서 빨리 가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컨센서스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일단 여기 비대위원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초선은 초선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의견을 좀 조율해 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뭐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보도를 보니까 뭐 100%로 가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원들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이 100%로 가자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금 당원이 약 79만 명이거든요. 80만 명인데 네.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7대3으로 비율을 하는데 50만 명 투표와 몇천 명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동등하게 놓으면 그러면 전화 한 통화 받은 것과 책임당원이 몇백 명이 투표를 한 것과가 등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로서는 심지어는 나는 이거 투표 안 하고 여론조사 팀에다 넣어줘라. 그러면 내가 내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은 당원들의 투표 비율을 계속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의원들도 이제 오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건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은데 몇 대 몇이 그건 될지는 아직 뭐 전혀 논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는 순간 자기 모순이다 이런 얘기했고 비윤계 반발도 심한데 실제로 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신 비율을 높이면 좀 불리해진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2004년부터 도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년 가까이 이런 유지를 했어요. 그 비율이 때문에 대부분 7대3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뜯어 고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당원 증가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전대룰에 여론조사 택한 나라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형 이게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이나 미국에는 당대표가 없습니다. 원내대표가 당대표예요. 그러면 아예 미국처럼 완전 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번 도입을 해보시던죠. 그러면 그게 선진 제도면 그러니까 이렇게 7대3으로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 정당에서 이거를 깡그리 무시한다라는 게 이제 진짜 꼴대 옹기다.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이거 딱 정해놓고 지금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보여서 총선 잘 하실 수 있을지 좀 응원하고 싶은데 참 걱정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10%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25%로 바꿨어요. 그건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지 거기다가 역사와 전통까지 얘기하실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운행 도중 고장나 한강대교 위에 2시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 승객 500여 명이 고립됐다가 다른 전동차로 열차가 견인돼서 노량진역을 통해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자 현재 승객들은 모두 구조가 됐습니까? 네, 일단 고장 전동차에서 500여 명에 달하는 승객은 모두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고장 열차는 다른 전동차로 견인돼 조금 전 밤 10시 5분 노량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대기하고 있던 임시 전동차로 갈아탔고 5분 뒤 노량진역을 출발했습니다. 노량진역에는 구급차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무릎 불편을 호소한 시민 등이 병원에 일부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늘 저녁 8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급행 전동열차가 용산과 노량진 사이 한강대교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해당 열차는 청량리역을 저녁 7시 10분쯤 출발해 천안역에 밤 9시 10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고립됐습니다. 코레일은 객실한 전력 공급이 정상이라고 밝혔지만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난방이 안 된다며 추위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노선 급행과 일반 열차들이 모두 일반 열차 선로로 운행하면서 상하행선 모두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연 열차가 50편 이상이고 각각 10분에서 50분 정도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KTX와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장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복합 소재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압력 용기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다쳤습니다. 이 기계 뚜껑을 개방하다가 물과 수증기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마치 압력솥처럼 생긴 기계장치에서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안쪽에는 구조물이 나뒹굽니다. 사람이 출입하는 문도 폭발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직 잘 모르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각자 이렇게 부산하고 창원으로 흩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기계는 열을 이용해 패널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사고 당시 기계를 열다가 안에 있던 물과 수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와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냉각팬이 고장이 나서 그거를 이제 수동으로 열려고 하다가 수증기 압력으로 이 기계 자체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다음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산하고 쏟아졌다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도 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많은 노동자가 다친 만큼 6개월 이상 부상을 진단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K큐브 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회사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수익이라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카카오 소속 K큐브 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개인회사 K큐브 홀딩스 관련해서 금산분리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다 그랬는데 이거 국회에 보고됐나요? 그 이후에? 조사 마치고 지금 심의 예정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 1년여 만에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 내고 K큐브 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 회사로 전체 수익 가운데 95% 이상이 금융수익으로 파악됩니다. 공정위가 이 회사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본 이유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K큐브가 재작년과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검찰 고발과 별도로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카카오 주식은 10%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결권을 행사를 했고 금융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다만 김범수 센터장 개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고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개인 고발을 하기는 어렵고 K큐브 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공정위가 해석을 통해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돼 전기요금 폭등 우려까지 나왔었는데요. 여야가 부랴부랴 재논의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5년만 적용한다는 일몰제 조항이 단서로 붙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다시 한번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똑같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여당 무관심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몰린 한전을 나몰라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가 급히 재시동을 건 겁니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로 높이고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대 6배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일몰제 규정과 장관과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무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단서가 생겼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난번 본회의 부결 이유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각이라든지 여당에서 정말 일일이 설득을 하셔야 할 텐데 그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지난 정부 때 왜 요금 그토록 산업부가 반대했습니까? 당시에 요금 인상 반대한 사람들 다 책임 물으세요.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하시오. 어떻게 저런 행태로 국회의원을 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며 과도한 채권 발행이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적자 규모만 30조 원이 예상되는 한전이 내년이면 자본 잠식 사태에 빠지고 전기요금도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다시 한번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1년 동안 땀 흘린 과학기술의 성과를 공개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화면이 바뀌고 또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누구나 원하는 종류의 음악곡도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의 현장을 이성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TV 화면입니다. 시청자가 TV 앞으로 걸어가자 마치 주민이 된 것처럼 영상이 보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줌아웃처럼 보이고 옆으로 이동하면 측면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이 바뀝니다. 시청자의 위치에 따라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3차원 공간을 여러 개의 카메라를 획득한 영상이 있고 그 공간 내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을 카메라로 그 위치를 추적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선호하는 장르를 선택하고 음악 코드를 정합니다. 그러자 5초 이내에 인공지능이 곡을 생성하고 특수 피아노가 자동으로 연주합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을 학습시켜서 기존의 음악을 학습시켜서 그 음악과 유사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딥러닝 기반의 AI 작곡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화성학 기반의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으로 AI가 스스로 작곡하게 만드는 VR 장비를 착용하자 실제 핵발전소 비상 상황이 펼쳐집니다. VR을 통해 유사시 방제 훈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VR 기기를 쓰고 이 안내 멘트나 훈련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행동 요령이 인식되게 하는. 행사장에는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발사체 누리호 실물 엔진과 달 탐사선 다누리의 위성 촬영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1년 동안 땀 흘려 개발한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 모은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4월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출연연뿐만 아니라 대학과 일반 기업 등 57개 기관이 참여해 우주와 바이오 등 우수 연구 성과 전시와 대중과학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오는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해서 적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내일 공식화합니다. 전후 방위 정책의 일대 전환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일본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자국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했을 때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주한미군을 돕기 위해 북한에 미사일을 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방위청과 내각 등에서 일해온 한반도 문제 전문가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日本の攻撃能力というのは基本的に台湾海峡の方に振り向けると。で、そこで中国を抑止するための任務に当たるという可能性が高いので、 일본이 대대적인 방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 실전 능력을 고민하면서부터입니다. 演習するときも相当節約しながら弾を撃た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弾薬のその備蓄も少ないので、実際戦争になったらもう数日で弾が尽きてしまうとかですね、そういうのが多分現実だったので、 앞으로 5년간 약 410조 원, 지금의 1.5배에 이르는 방위비 마련을 위해 증세를 추진 중이지만 여당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抑止力を高めて国が財政破綻してたらもう何の意味もないので、難しい決断を迫られること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 증세뿐 아니라 일본 각지에 생길 군사 관련 시설 등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弾薬庫って危険なものなので、その周辺の住民とかはやっぱり結構反対されたりするわけですね。弾薬を買ったところで置くところがなかったら意味がないわけで、なのでその辺は非常に今後厳しい課題で。 미치시타 교수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재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에 쌓인 현안들은 별개 문제라며 안보를 매개로 한 양국 관계 개선을 낙관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은 강추위 속에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눈 대신 오늘보다 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이렇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까지 충청과 경북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영하 4도, 부산은 0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2도, 대관령도 영하 2도, 대전은 0도, 대구는 3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